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저는 항상 바쁘고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저는 과제와 학업에 지쳐 잠시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추천으로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민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한적한 마을 중앙에 자리한 곳으로 주위에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신선한 공기와 탁 트인 자연에서 오는 편안함으로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는 매우 친절하셨고 긴 여름밤을 보내기 좋은 방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박집의 구조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목재문이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는 그 문은 항상 잠겨 있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호기심이 많은 저는 그 문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문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낮 동안 민박집 주위를 산책하고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녁이 되면 그 문이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홀로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몰래 그 문을 열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약간의 오한이 몸을 스쳤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리고 힘을 주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 계단이 이어져 있었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아무런 조명도 없는 지하로 이어지는 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저는 핸드폰 불빛에만 의지한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더 넓고 각종 잡동사니와 낡은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띈 것은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는 너무 낡아 대부분이 찢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몇 장의 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절정에 닿은 저는 일기 2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에는 이 민박집의 이전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가족과의 행복한 나날들이 담겨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분위기는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후 그의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실종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후의 페이지는 점점 글씨가 흐릿해지며 어떤 존재가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불명확한 날짜와 함께 그것은 아직도 지하실에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몸에 소름이 쭉 돋아왔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찬바람이 스치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마저 꺼져버릴 때까지 저는 필사적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신속히 그곳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있었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민박집의 비밀은 여전히 그곳 지하실에 남겨진 채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곳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울의 한 구석 지은 지 오래된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그 아파트는 주변 사람들이 귀신 아파트라 부르며 꺼리는 장소였지만 임대료가 저렴한 덕에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주인공인 수미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부모님 집을 떠나 이 아파트로 이사했다. 수미는 귀신이나 유령 같은 것들을 믿지 않는 편이라 처음엔 주변이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아파트에 이사한 첫날 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이 놀러와 늦은 시간까지 파티를 하고 헤어졌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수미는 짐 정리를 대충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깊은 잠에 들 무렵 옆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아, 수도꼭지가 새나? 수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결에 어렴풋이 신경 썼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 가보니 수도꼭지는 꽉 잠겨 있었다. 꿈이었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미는 하루를 시작했다. 며칠 밤이 지나자 이번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니 서늘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침대 밑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드문드문 들리는 것이었다. 수민아, 수민아. 수민은 순간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침대 밑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문득 이전 세입자가 급히 이사를 나갔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떠올랐다. 혹시 그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한 걸까? 수미는 다음 날 친구에게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야, 그건 그냥 헛것 본 게 아닐지도 몰라. 너 진짜 조심해야 해. 수미는 겁먹은 마음에 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전 세입자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전 세입자는 불과 몇 달 전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갑작스레 이사를 나갔단다. 더 이상한 건 그가 이사하기 전 그 아파트에 있었던 또 다른 세입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나갔다는 것. 차마 아파트를 곧바로 나갈 수는 없었기에 수미는 천으로 침대 틈 사이를 막고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수미는 순간을 포착했다. 옆방의 벽에 걸린 낡은 액자. 그 액자가 그 집의 비밀이었다. 액자 뒷면을 떼어낸 수미는 숨이 턱 막혔다. 거기엔 누군가 급하게 훼손한 흔적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불확실한 그림자와도 같은 무언가가 찍혀 있었는데 무언가 수민이 방과 너무도 유사한 배경이었다. 그제서야 수민은 그 집에서 느낀 기묘한 차가움과 그 소리들이 이 집의 어떤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신속히 짐을 싸고 아파트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수민은 마지막 밤 침대에 누워 자는데 여느 때처럼 그 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아, 가지마. 수민은 영원히 그 아파트를 떠났다. 이후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지금 그 이야기는 그저 소문으로만 전해질 뿐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품은 그 낡은 아파트는 여전히 어딘가 홀로 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공유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오싹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여름 방학 동안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할머니의 집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고풍스러운 한옥들과 오래된 수목들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았고 나는 그런 시골의 정취가 무척 좋았다. 하지만 그해 여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오후가 되자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원래는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이 적막이 감돌았다. 할머니는 그날따라 나에게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했고 이상하게도 평소엔 잘 듣지 않던 여름철 귀뚜라미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뒤척이다가 나는 결국 잠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작스럽게 눈이 번쩍 떠졌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찰나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문 쪽을 바라보자 문틈 사이로 어두운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저 그림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형체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형체는 점점 뚜렷해지더니 얼굴 없는 여인의 실루엣으로 변했다. 나는 몸이 얼어붙어 도망칠 수도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그녀는 홀린 듯이 내게 다가왔고 얼굴 없는 그 형체가 나의 머리맡에 다다랐을 때 나는 비로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놀란 나는 방문을 열고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고 나를 보자마자 따뜻한 차를 내주셨다. 할머니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고는 수십 년 전 이 마을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옛날 이 마을에는 유명한 무당이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대한 비밀을 지켜오고 있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무당을 배척하며 그녀를 쫓아냈던 날 그녀는 깊은 원한을 품고 마을을 떠났고 그날 밤부터 이 마을에는 종종 그녀의 형체가 등장했다는 것이었다. 이후로 몇몇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목격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그 형체를 본 사람들마다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혔다는 것뿐이었다. 할머니는 나를 진정시키며 다음날 함께 점집을 방문해 무당의 혼을 달래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형체를 보지 못했고 마을 역시 평화롭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 여름밤의 기억은 지금도 때때로 나를 찾아와 소름 돋게 만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개 그저 꿈이었겠지 라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날의 차가운 바람과 얼굴 없는 형체가 나를 부르던 그 기운을 잊을 수 없다. 마치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캠핑을 갔다가 벌어진 섬뜩한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 나는 도심을 벗어나 산중의 한 캠핑장으로 떠났다. 평소 도시의 소음에 지친 우리는 깨끗한 자연 속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캠핑장은 촉촉한 공기와 푸르른 나무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캠핑을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는 다 같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전설 같은 공포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누가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지 경쟁하듯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던 도중 어느새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었다. 갑자기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아마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겠지 하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우리가 모닥불 주위를 둘러싼 순간 소리는 멈췄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자 서로의 얼굴을 살폈지만 모두 웃음을 잃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하나의 친구가 숲속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했다. 나무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보인다고 했다. 장난일 거라 생각했지만 친구의 얼굴은 진지했다. 마지못해 확인하러 간 우리가 보는 것은 나무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늘진 나무 때문에 더욱더 소름이 끼쳤다. 순간 공포가 밀려와 우리는 텐트로 돌아왔다. 확인차 몇 번 더 그 자리를 찾아봤지만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캠핑장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관리인은 심각한 얼굴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한 여자가 실종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종종 그녀의 모습을 봤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도시 전설일 뿐이라며 우리를 한심시켰지만 우리는 그날 밤 익힌 그 얼굴과 모습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캠핑이 끝난 후 우리는 각자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간이 지나도 가끔 그날 밤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만난 것이 정말 유령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캠핑장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회자되는 공포의 장소로 남았다. 이처럼 한국 인터넷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이 애매하게 뒤섞인 공포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이 이러한 이야기들의 매력을 더해준다.